안녕하십니까. 버지니아 대학교 류태호 교수입니다. 오늘은 역량중심 교육과 평생직업 능력 개발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 나눌 주제는 기본적으로 5가지 정도를 봤는데요. 첫 번째는 역량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역량중심 교육의 2가지 방향, 세 번째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원하는 인재상과 핵심 역량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평가 방식의 변화, 그리고 평생학습 시대, 평생직업능력 개발 시대로의 전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역량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최근에 2016년도 이후부터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게 시작되고 그다음에 선포가 되면서 많이들 역량에 대한 얘기들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런 걸 얘기하면서 역량이라는 게 사실은 새로운 개념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도 계속 있던 개념인데 우리가 새롭게 이번에는 기존의 역량과 다른 역량에 대한 부분들을 좀 집중하기 시작됐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기존에는 기술이나 지식 파트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집중했는데 이제는 사람의 인성이나 속성, 감성 능력이나 소통 능력과 같은 그리고 참을성이나 인내심, 그러니까 그 사람 자체를 드러내는 속성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인성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이제 강조하기 시작됐거든요. 근데 그렇게 나온 배경에 대한 것들을 좀 먼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량이란 원래 단어의 뜻은 라틴어의 competentia에서 나오는데요. 이 단어의 뜻은 어떤 누군가에게 사람에게 역할을 부여하다는 뜻입니다. 근데 역할을 부여하려다 보니까 2가지가 좀 필요했는데요. 첫 번째는 competence와 competency가 필요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competence라는 부분은 어떤 사람의 기술이나 능력, 그래서 이제 영어로 치자면 이제 knowledge나 skill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competency라는 부분은 그 사람의 의사소통 능력이라든가 협업 능력이라든가 감성 능력이라든가 소통 능력이라든가 창의력이라든가 그들의 협업 능력이라든가 이렇게 복합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가, 그래서 지금까지는 기술이나 지식 부분, 컴피던스라는 부분을 그 하나만 바라봐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알 수가 있었고,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제 기술이나 지식 부분만 잘 습득을 해도 평생 그 한 분야에서 자기가 직업을 갖고 먹고 살 수 있는 시대가 됐던 거죠. 근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포하면서 세계경제 포럼에서 어떤 발표를 했냐면 일자리의 미래 보고서라는 걸 같이 발표합니다. 근데 이 보고서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요. 2020년까지, 그러니까 내년도죠. 이제 5개월 남았는데 전 세계 26개국 정도에서 710만 개 일자리가 사라지고요. 20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새로 생겨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6년도 당시에 7세 아이들이 성인이 돼서 자기의 직업을 갖게 되는 시기, 그러니까 연도로 치면 2030년도가 될 텐데요. 2030년도가 됐을 때 이 친구들이 자기 일자리를 구할 때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 그러니까 전혀 존재하지 않는 일자리를 갖게 되는 전체 100% 중에 학생들의 그러니까 전체 100% 학생 중에 현재 전혀 존재하지 않는 일자리를 갖게 되는 학생들은 무려 65%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현재 있는 직업에서 35% 정도만 남고요. 그 65%는 새로운 일자리로 바뀐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런 일자리도 마찬가지로 그게 한 번 다시 생긴 다음에 계속 그대로 가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 새로운 걸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처럼 한 가지 분야에 대한 기술이나 지식을 갖고는 앞으로는 그 해당 분야에서 계속 갈 수가 없는 시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눠보면요. 역량의 아이스버그 모델 오브 컴피던스라고 해서 역량의 빙산 이론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이 2가지로 좀 나눠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물 위에 보이는 빙산, 그리고 두 번째는 물 아래 보이는 빙산에 대한 얘기인데, 이게 생각해 보시면 지금까지 이렇게 빙산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물 위에 떠 있는 부분은 보통 빙산의 10에서 2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빙산을 구성하는 건 총 100%라고 봤을 때 앞에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부분들은 10에서 20%밖에 안 보고 그거를 그 사람이다, 그 빙산이라는 표현을 썼던 거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80에서 90%는 물 밑에 있던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았던 빙산이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다시 역량으로 돌아와서 빙산이 아닌 역량으로 돌아와 설명해 보자면, 앞에 말씀드린 이제 물 위에 부분이라는 거는 기술이나 지식 파트를 말하고요. 물 아래 부분들은 이제 자기 존재감이라든가 자아 주체성이라든가 그 사람의 속성이라든가 동기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뭐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 협업 능력이라든가 소통 능력, 공감 능력, 인성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물 위에 부분에 대한 기술이나 지식 파트는요, 자기가 그걸 습득하고 형성하는데 시간이 단기간이 걸려요. 그래서 최근에 뭐 광고 같은 거 보면은 단 3개월, 단 6개월만 투자하면 뭐 특정 분야에서 자격증을 받고 그 분야에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광고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가 이동하고자 하는 분야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짧은 시간 내에 습득을 해서 그 해당 분야에 대해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기술과 지식이라면, 이 물 밑에 있는, 그래서 밑부분이 이제 컴피던스, 그래서 기술과 지식 파트고요. 그다음에 아랫부분이 컴피던시, 그래서 개인의 역량에 대한, 핵심 역량에 대한 부분들인데, 이런 것들은 하루아침에 이제 발전시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의 대부분들은 본인들이 갖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의 목적이 밖에 있는 것들을 안으로 집어넣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안에 있는 것들을 끌어내는 것들이 이제 목적이, 과거부터 이제 언어의 어원을 치자면 그렇게 됐었는데, 우리가 이제 1차 산업혁명 시대가 시작되고 근대 공교육이 시작되면서 기업 중심의 교육들이 이제 구성이 됐던 거였어요. 그래서 1차부터 3차까지 산업혁명을 보다 보면 기업에서 원하는, 기업에서 요구하는 인재들을 배출하는 거에 목적을 두다 보니까 세 가지를 되게 중점적으로 가리키게 됐어요. 그러니까 말하고 쓰고 그러니까 연산하는 능력.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학적인 능력이 있고 어느 정도 말하고 쓸 수만 있다면 이 사람들이 그 공장 현장에서 투입돼서 이제 일을 할 수 있게 됐던 거죠. 근데 이런 문제들을 보다 보니까 언제 누구나 읽고 쓰고 연산할 정도의 능력이 생기면 그 사람을 대체할 수 있게끔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꾸로 말하자면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기업이 원하는 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은 결과적으로는 그냥 도태되는 상황이 돼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를 주창하면서 그때 이제 보고서에서 나왔던 내용들이 뭐냐면, 4차 산업혁명은 기술이 지배하는 혁명이 아니고 4차 산업혁명은 그러니까 기술의 발달에 의해서 사람의 지위가 향상되는 혁명이라고 이제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에 있어서 되게 큰 변화들이 시작됐는데요. 바로 이 물 밑에 부분, 이 사람의 그 핵심 역량에 대한 부분들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라든가 핀란드라든가 호주라든가 뭐 캐나다라든가 이런 나라들에서는 지금 역량 중심 교육으로의 전환을 많이 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50개 주가 있는데 그 중에 와이오밍 주를 제외하고 49개 주가 지금 역량 중심 교육으로 이제 그러니까 이미 바뀌었거나 이제 바뀔 계획으로 이제 그 주 정부의 정책들을 다 이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되는 것 중에 목표가 하나가 뭐냐면, 기존의 방식은 학생이 중심이 되는 방식이 아니고 교사가 중심이 되는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다시 되돌아보면은 학습에 이제 단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1950년대 이전에는 그 행동주의라고 그래서 그 상대방의 행동을 모방하면서 이제 그게 학습이 되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자기의 이제 주 요리사가 이제 메인 셰프가 있으면은 그 셰프의 그런 요리하는 것들을 따라하면서 이제 자기도 이제 다시 셰프가 되고 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하나의 한 사람이 그 도질식으로 이 사람의 하는 것들을 그대로 답습해서 그 다음 사람이 또 이거를 유지하고 넘기고 하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유지되면서, 학습이라는 거는 상대방의 행동을 모방하는 것이라는 행동주의가 있었다면, 그 뒤로 나왔던 것들이 인지주의가 이제 발달되게 돼요. 그래서 70년대를 그러니까 50에서 70년대로 넘어가면서 인지주의 혁명이 시작되죠. 그래서 사람의 학습은 이게 남의 행동을 모방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뇌 구조 내에서 이제 발생을 한다. 그래서 그러니까 정보가 들어온 거를 단기 기억에서 머물게 되는데, 이 단기 기억에 머문 정보들을 얼마만큼 많이 장기 기억으로 넘기는 것인가. 그게 되게 중요한 그 학습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단기 기억으로 들어오는 것들을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게끔 하기 위해서 멀티 채널 그 방식, 그러니까 시각과 청각을 이용하는 방식이 가장 효과적이다. 아니면은 너무 많은 정보를 한 번에 넣었을 때는 이제 부조화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과부하가 발생하거나 이런 식의 것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해서 전화번호를 말하면 7자리로 돼 있잖아요. 뭐 7771-7777 이런 식으로. 그래서 7자리 같은 것들도 가장 많은 그 패턴을 분석해 본 결과, 사람들이 단기 기억으로 들어온 디짓, 그 정보를 장기 기억으로 넘기기가 너무 좋았던, 가장 그 유리했던 그런 정보 단위가 7단위였던 거죠. 7자리였던 거죠. 그래서 전화번호도 7자리로 만들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것들이 이제 학습이 진행되는 게 인지주의였고, 그 뒤로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 시작되면서 70에서 80년대 넘어가면서, 아니야. 학습이라는 거는 사람마다 다 자신의 경험도 다르고 자신의 그 미리 알고 있던 그런 선 지식이라는 게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정보가 들어와도
A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선 지식이라든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지식의 그 선 경험에 따라서 A가 될 수도 있고 B가 될 수도 있고 C가 될 수 있어. 그래서 어떠한 정보가 들어오면은 그 사람이 그 자기 그가 갖고 있는 선지식과 그런 경험을 통해서 재구성해내는, 그래서 구성주의 학습 방식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가장 중요한 게 이러한 모든 것들 속에서 그 학습의 주체가 이제 개인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말할 때 학습이 아까 말한 것처럼 행동도 사람이 따라 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인지주의라고 해서 그 머릿속에서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넘기는 것도 사람이 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구성주의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의 그런 선지식이라든가 성 경험을 통해서 새로운 자신만의 그런 그 지식들을 만들어내는 것들도 사람이 했어야 되는 건데, 학습의 평가라든가 학습의 목표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게 문제였던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가 설계하고 우리가 그 준비한 시간 동안 50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가 준비한 강의를 전달하고 그 다음에 10분 쉬고,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아무리 더 깊이 빠져서 공부하고 싶어도 종이 치면 끝나게 되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됐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흔히 말해서 카네기 학점 방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180일이라는 시간을 채우면은 3학점을 주고 이런 식의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학생의 한 개의 주제에 대한 그 숙달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한 개의 주제에 대해서 100% fully 그 이해를 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학생들이 그냥 일정 시간 동안 그 수업 현장에 앉아 있거나 그 시간을 보내면은 학점을 주는 방식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역량 중심 교육으로 바뀌면서 두 가지 방식으로 파생돼서 진행되는 것들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 위에 부분들에 대한 것과 물 아래 부분들에 대한 걸로 두 가지로 구성돼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물 위에 부분들은 어떤 거냐면 지금처럼 시간이 지나면 학점을 주고 끝내는 방식이 아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학기 동안 수업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대학에서 한 학기 동안 수업을 듣고 등록금도 비싸게 내는데 이 친구가 B나 C를 받고 한 학기가 마쳤다면은 그 친구가 배워야 될 내용 중에 80에서 70%를 모르고 넘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고 자기는 등록금을 다 내고 그러고 나서 그 뒤로 아무런 케어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때문에 이제 역량중심 교육에서 물 윗부분에 아까 말한 것처럼 기술이나 지식 파트에서 나오게 되는 역량중심 교육 방식은 어떻게 되고 있냐면, 한 학기가 아니고 만약에 대학이 4년제다. 그럼 4년 동안 한 과목을 배우는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한 과목에 대한 마스터리가 돼서 내가 나는 이 분야에 대해서 숙달했다는 걸 증명을 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예컨대 일반 수학을 듣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뭐 1년이 지나면은 그 다음에 수의를 듣고 1년이 지나면 수의를 듣고 이런 식의 방식으로 진행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일반 수학만 갖고 3년 동안 배우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일반 수학에 대한 숙달을 자기가 증명을 하고 자기가 다 안다는 거, 자기 스스로도 알 거고 어떠한 평가 방식이라든가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나는 이 일반 수학의 내용을 다 fully 이해했다는 것들을 증명을 하면 그 다음 수일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일반 수학 내용을 하루 만에 증명을 하면 그 바로 다음 날 수일을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3년을 다 일반 수학을 이해하기 위해서 써도 되는 거고요. 다 거꾸로 말해서 이미 하루 만에 알았으면 그거를 다 그 다음 단계로 바로 넘어갈 수 있게끔 한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는 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까지의 교육 방식들은 우리가 짜놓은 그런 교수 설계 방식도 어떻게 보면 커리큘럼 내에서 우리가 원하는 정보들을 제공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자기의 선택권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초중고라는 게 아무리 기본적인 백그라운드를 배우는 그런 그 과정이라고 하더라도 이 때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좀 이따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창의력이라든가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그 역량에 대한 부분들은 밖에 있는 것들을 집어넣는 거라기보다는 안에 있는 걸 끄집어내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린 아이고 초중고 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낫다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낫다라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친구들이 초중고 과정 무려 12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는 동안 얼마만큼 자기가 더 좋아하고 잘하는 일에 대해서 더 집중하고 자기가 조금 더 관심이 덜하거나 잘 못하는 부분에서는 시간을 덜 쓰게 해서 자신의 그런 그 조절을 할 수 있게끔 자신의 학습에 대해서 조절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목표가 되고 그런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 위에 부분에 대한 것들을 역량중심 교육 방법에서 그 컨피던스 베이스드 러닝 중에 우리가 마스터리 베이스드 러닝이라고 해서 숙달 중심 학습이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 수업을 듣고 충분히 이 친구가 이걸 이해했다고 생각될 때까지 수업을 한 다음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물 밑에 부분, 아랫 부분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면 이게 그 똑같은 수업을 진행하지만 그 수업 내에서 학습 목표를 바꾸고 학습 방법을 바꿔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원래 갖고 있는 그 수업의 속성이 있잖아요.
원래 갖고 있는 수업의 속성을 이제 찾아내서 수업의 속성에서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는 역량이라는 게 무엇인가. 이 수업에서는 어떠한 문제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분석해야 되고 한다면은 분석적인 사고 능력이라는 그 역량을 끄집어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떠한 기존에 있지 않았던 새로운 그 방법을 고안해내야 되는 그런 수업이라면은 창의력이라든가 뭐 복합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친구들과 뭔가를 해야 된다면 협업 능력 같은 것들을 키워낼 수 있게끔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의 것들을 수업의 속성에서 하나 뽑아내고요. 그 다음에 학습 목표를 바꿉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제가 설명을 한다. 그러면 학습 목표가 이런 식이었죠.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해한다. 근데 이렇게 했을 때는 제가 일반적으로 이제 지금 하는 식의 강의 방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수업 목표를 바꿔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해하기 전에 자기가 만약에 피타고라스가 된다면 나라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방법을 고안해내고 그다음에 피타고라스에 대한 그 정리를 이해한 다음에 실생활에 적용되는 그 사례를 제가 이제 해보게 된다. 그리고 그 사례를 통해서 자신이 발표를 하는데 발표도 그냥 일반 발표가 아니고 지정된 청중에 맞춰서 발표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는 유치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발표해. 너는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발표해. 너는 뭐 시니어,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를 대상으로 발표라고 한다면 이 청중에 대한 이해하는 시간도 필요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아는 정보를 전달하고 끝나는 발표가 아니고 이 청중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이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내가 아는 정보를 전달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어떤 언어를 써서 내가 해야 된다는 것까지도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수업 목표를 바꾸게 되면 또 수업 방식이 바뀌게 되겠죠. 왜냐면은 제가 지금처럼 이제 일반 강의 방식으로 전달하는 방식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간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라는 거를 먼저 말하기 전에 너가 한번 예전에 피타고라스 정리에 대한 그때 당시 상황만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피타고라스라는 사람이 이런 문제가 있었어. 근데 너라면 어떻게 해결할래라는 거를 주는 거죠. 그리고 일주일 정도 시간을 주고 뭐 한 달 정도 시간을 주면서 그 친구들이 그걸 해결해 나가는 그런 시간을 주고 피드백을 계속 주면서 그 친구들이 자기만의 방식을 고안해낼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발표하는 그 발표 학습으로 바뀌고 그거를 만약 그룹 프로젝트로 진행한다면은 이제 수업 방식이라든가 학습 방식도 이제 뭐 프로젝트 방식이라든가 아니면 시츄에이티드 러닝에서 상황 중심 방식이라든가 아니면 케이스를 한다든가 뭐 PBL이라고 해서 프로블럼 베이스드 러닝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들어오게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수업의 속성에서 이제 어떤 역량들을 끄집어낼 수 있는가를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학습 목표를 바꾸고 학습 방법을 바꿔서 저게 이제 매핑이라는 작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어떠한 수업을 하나하나 주차별로 혹은 뭐 시간별로 끝날 때마다 이런 매핑에서 작업한 작업들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갖고 있는 그 소프트웨어, 러닝 매니지먼트 시스템 내에서 다 작동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한 주차 끝날 때마다 이 친구들이 현재 어떤 역량들을 모으고 있는가에 대한 것들이 다 프로그래머에서 보여요. 그래서 교수자는 전체 학습 내에서 학생별 역량 매핑들이 다 보이고요. 학생들은 내가 지금 어떤 역량들을 얼마만큼 키우고 있다는 거를 이제 가시적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진행된다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역량이라는 걸 생각해 볼 때 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 안에 있는 거를 끄집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지에 대한 설명인데요. 교육이라는 말에 이제 어원을 좀 보려고 해요. 근데 교육이라는 말의 어원이 원래 이제 영어권에서는 라틴어에서 나왔는데 그 educare라는 단어에서 나와요. 근데 이게 이라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밖으로라는 뜻이고요. ducare라는 말이 끌어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밖에 있는 정보를 밀어 넣는 게 교육이 아니고요. 언어의 어원 자체도 안에 있는 것들을 끌어내는 게 이제 원래 영어에서의 교육의 이제 뜻이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자권에서도 보면은 교육이라는 단어가 이제 두 가지로 있는데 가르칠 교와 이제 기를 육의 두 가지 단어의 상형 문자의 합성어인데 가르칠 교는 이제 밖에 있는 거를 가리키는 게 맞죠. 이제 채찍을 들고 이제 가리키는 거니까. 근데 이제 육에 많이 집중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육은 어떤 거냐면은 엄마가 아이를 이제 꼭 끌어안고 키워내는 과정에 대한 부분의 그 모습을 형상화한 상형 문자거든요. 그러니까 가르치고 길러내는 그게 이제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서양권이든 동양권이든 기본적으로 교육의 목표는 안에 있는 걸 끄집어내는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보면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뭐 복합 문제가 있을 거고 우리가 뭐 창의력이 중요하고 소통 능력이 중요하고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제가 이제 형상화해서 표현을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 색깔들 지금 막 엉키 섞여 있는 모습들이 보이죠. 근데 이게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풀어야 될 복합 문제예요.
근데 지금 색깔 하나가 각 분야들이거든요. 뭐 의료 분야, 뭐 산업 분야, 아니면 뭐 교육 분야, 이렇게 다양한 분야들의 색깔들인데, 기존에는 이 문제들이 발생하고 아무리 꼬여도 한 분야의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한 분야 사람들만 모이거나 한 분야의 한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었죠. 근데 지금 이렇게 보이듯이 실타래가 엉키고 섞이는 이런 모습들이 보이는 것처럼 여러 분야의 문제들이 같이 이제 공유가 되고 엉켜있기 때문에 어느 한 분야의 전문가가 해결을 할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문제를 뽑아라. 그럼 뭘 뽑죠? 창의력, 의사소통 능력, 협업 능력, 이런 것들을 뽑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학교 현장을 생각해 보면 이런 것들을 과연 키워낼 수 있을까라는 좀 의구심이 좀 들거든요. 왜냐면 창의력을 한번 발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수업에서 선생님께서 1 더하기 1은 뭐야? 그랬어요. 근데 어떤 친구가 한 3쯤 되려나요? 아니면 어떤 친구가 한 4요. 이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 그러죠? 태호, 밖에 나가 손 들고 서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친구가 창의력을 발휘한 순간이 어떤 대접을 받게 되냐면 틀렸어라는 얘기를 듣게 돼요. 그러니까 뭔가 자꾸 창의력을 발휘할 때마다 이 친구들이 틀렸다가 아니고 다르다는 관점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해주고, 너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관점을 갖고 있구나. 왜 그런 관점을 갖게 됐을까 하면서 그런 것들을 자꾸 끄집어내는 역할들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 학교 현장에서는 물론 시간도 바쁘고 나가야 될 진도도 많긴 하지만 다르다라는 관점보다는 그런 것들은 틀렸다고 규정을 내려버리고 다음 단계로 계속 넘어가는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의사소통이나 협업 능력도 마찬가지로 순위가 매겨지고 내가 한 문제 더 맞춰야 다른 한 친구가 틀리고, 그러니까 다른 한 친구가 나보다 등수가 내려가고, 이런 식의 그 경쟁 구조. 그 다음에 수업에서도, 그러니까 시험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소통 능력이라든가 그 협업 능력을 발휘하면 어떻게 되죠? 그 친구들은 퇴학이나 자퇴당하죠. 왜냐면 컨닝한 걸로 되니까. 그러니까 문제 방식 자체도 그런 식으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소통은 안 되고 협업도 안 되는 상태에서 자기가 자기 문제지만 바라보면서 그 문제지를 풀기 위해서 50분 동안 그냥 쏟아붓고 나와야 되는 형식으로 이제 문제를 보고, 그러고 나서 얼마만큼 많은 내용을 외워서 짧은 기간에 많은 문제를 맞췄냐에 대한 집중인 그런 평가 방식들을 지금까지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학교 현장에서 이 세 가지를 키워낼 수가 없죠. 그리고 그 창의력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보면요. 그 1968년도에 미국의 그 나사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미국 그 우주항공국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소련하고 막 누가 먼저 달 날아가고 뭐 누가 먼저 어떠한 그 우주항공 기술을 개발하는 거에 대한 막 얘기를 할 때 창의력이 우수한 인재들을 많이 뽑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때 1968년도 당시에 그 조지 랜드 박사한테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창의력을 테스트할 수 있는, 창의력을 평가할 수 있는 그 테스트를 이제 개발해 달라. 그래서 당시에 성인 20만 명에게 그 조사를 해본 결과 단 2%만 창의력이 그 천재 수준으로 나왔다고 해요. 근데 이때 궁금했던 게 뭐냐면, 근데 이 창의력 테스트를 어린아이들에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궁금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1968년도 당시에 1600명의 아이들을 무작위로 이제 선발을 해요. 근데 이게 영재 아이들을 선발한 게 아니고요. 무작위로 그냥 일반 아이들을 다 뽑은 거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에 1600명의 아이들에게 테스트를 해보니까 무려 98%의 아이들이 창의력이 천재 수준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명이 있으면 그중에 누굴 뽑아도 거의 다 천재 수준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똑같은 아이들이 5년이 지나서 10살이 됐을 때 다시 똑같은 테스트를 해보니까 단 30%만 창의력이 천재 수준으로 나왔다고 해요. 그리고 다시 5년이 지나서 이 친구들이, 똑같은 아이들이 15살이 됐을 때 다시 테스트를 해보니까 단 12%만 창의력이 천재 수준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5세부터 15세가 이 친구들이 어디 다니던 시기죠? 학교 다니던 시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 현장 내에서 이 친구들에게 무슨 짓을 했길래 도대체 98%의, 그러니까 창의력이 98%나 다 천재였던 친구들이 단 12%만, 그러니까 무려 86%의 아이들이 창의력 천재 수준에서 일반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20만 명 중에 단 2%만 창의력이 우수하고 뭐 천재라고 밝혀진 그런 그 성인 교사분들이 창의력 수업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만들어지고 자기적으로 꾸며진 창의적 수업, 그 다음에 협업 수업, 뭐 의사소통 수업을 하고, 자, 오늘 창의력 3 늘었다. 자, 오늘 의사소통 2 늘었다. 이런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창의력이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물밑에 보이는 역량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기본적인 수업을 하든
아니면 우리가 뭐 실질적으로 어디 나가서 뭐 봉사 활동을 하든 아니면 다른 곳에서 뭐 음악을 배우든 미술을 배우든 뭐 과외 활동을 하든 이런 모든 활동을 할 때마다 우리가 이제 그 디지털 배지라는 걸 통해서 이제 습득하게 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계속 관리하고 이걸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식의 것들이 이제 물밑에 보이는 이제 그 역량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역량 중요하다 하니까 두 가지로 이제 잘못 생각하는 게 첫 번째는 한국에서 이제 NCS가 들어오면서 컴피던시라는 거를 그 NCS에 집어넣었어요. 근데 사실은 여기는 컴피던스가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 역량이 중요하대. 그러니까 자꾸 기술과 지식이 중요하다라고 오해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듯이 컴피던스와 컴피던시는 구별이 돼야 된다. 그래서 자신의 능력과 역량은 구별돼야 되는데 이 능력이 역량인 것처럼, 왜냐하면 이게 나오게 된 게 기본적으로 어원이 같고 그다음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빙산같이 물 위에 보이는 것도 빙산이고 물 밑에 보이는 것도 빙산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그 오해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우리 그 사이버대학교 학생들은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직업훈련이라든가 직업교육이라든가 평생교육에 대해서 앞으로 이 분야에서 활약을 하실 분들이기 때문에 이 그러니까 능력과 역량, 그래서 컴피던스와 컴피던시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히 구분해서 조금 알고 계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미국에서도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한국에서 삼성이 그러니까 반도체 분야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메모리 반도체 분야가 있고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가 있어요. 근데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 삼성이 한 70% 정도 전 세계 시장을 갖고 있다고 해요. 근데 비메모리 반도체라는 게 그 시스템 반도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삼성이 갖고 있는 점유율이 2%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심각한 문제냐면요. 그 우리가 흔히 말해서 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있고 그다음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있잖아요. 근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은 이제 코딩을 하는 거예요. 누군가 다 설계를 해오면 코딩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한국에서 막 그 초중고 과정에서 코딩을 집어넣고 막 이렇게 했을 때 전 좀 많이 놀랬거든요. 저거 AI가 혹은 뭐 기계나 기술이 이제 우리 산업에, 우리 생활에 많이 들어오게 되면 가장 먼저 없어질 직업인데 이거를 막 그 숙달시키려고 학원까지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건 컴퓨팅적인 사고와 이게 그 로지컬 띵킹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그 컴퓨터와 대화하는 법을 우리가 알 수 있는가, 그런 식의 그 어떻게 보면은 사고법에 대한 그 이해만 하면 되는 수업들이어야 되는데 이걸 실질적으로 뭐 코딩을 하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많이 지금 강의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는 게 중요한데 이런 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무슨 뭐 그 광학적 인식 그리고 뭐 머신 러닝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없는 것들을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창의력이라든가 아니면 옆 사람과 같이 하는 의사소통 능력이라든가 복합 문제 해결이라든가 공감 능력, 소통 능력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역량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지금 배출할 수가 없고 외국에서 지금 나가 있는 한국인들도 들어오지 않고 있는 문제점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삼성에서 지금 발표한 자료가 뭐냐면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에 집중하겠다라고는 해요. 근데 뭐 어떻게 집중하겠다? 다른 곳에서 설계한 것들을 주면은 내가 그 삼성에서 이거를 잘 만들어주는 공장 방식을 지금 집중하겠다고 해요. 이거는 지금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양산할 수 없고 그다음에 이걸 우리 교육 시스템 내에서 키워낼 수 없기 때문에 현재 갖고 있는 제한점 내에서 이제 해결책을 찾았다고 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이제 비메모리 칩,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 분야는요, 한국이 갖기가 되게 어려워지는 시기가 옵니다. 왜냐면은 중국이 지금 2025년도까지 자금률을 70% 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전 세계 시장의 70%가 중국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자금률이 올라간다는 거는 결과적으로 그 시장도 뺏기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은 지금 왼쪽에서는 시스템 반도체, 그러니까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는 뺏기면서 시스템 반도체 분야는 없어지는, 그러니까 그 자기의 그런 점유율이 없어지는, 그러니까 양쪽의 샌드위치가 되는 상황이 될 텐데, 그래서 교육의 변화가 되게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육의 변화를 어떻게 그 바꾸는가가 되게 중요한 시점이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 시작되는 이 시점인데, 미국의 경우에는 1999년도에 이런 논의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전부터 이제 21세기가, 그때는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말을 안 했지만 21세기가 온다고 하는데 이러이런 시대가 되고 이러이런 변화가 된다고 한다. 그런데 지금처럼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읽고 쓰고 그 연산하는 능력, 이게 3R이라고 하는데 이 세 가지 능력을 키우는 방식으로 했다가는 우리 아이들이거나 아니면은 그 우리 미국이 그 앞으로 이제 세계를 주도해 나가기 어려울 것 같다.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교육 방식을 바꿔야 되는가 하면서 4C라는 걸 시작하게 돼요. 4C는 이제 비판적인 사고 능력,
그 다음에 창의력, 협업 능력, 이제 의사소통 능력 이렇게 네 가지는 구성이 되는데요. 근데 이걸 하면서 단순히 우리는 이렇게 바꿀 거야가 아니고요. 네 개 주체가 모여서 계속적으로 이제 토론을 하고 이걸 만들어내는 과정들을 거쳐요. 그러니까 뭐 학부모, 학생, 교사, 정책 위반자 이렇게 그 네 개 주체가 모여서 계속적으로 파일럿 테스트를 하면서 뭐 몇 개 학교에 몇 개 학급을 운영해보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수업 현장에 집어넣고 교사 교육을 어떻게 시킬 거고 학생들이 이거를 통해서 어떤 것들, 그러니까 아웃풋은 어떻게 될 것이고 우리가 어떤 변화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계속 조사를 하고 연구를 진행하죠. 그러니까 예컨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수업을 진행할 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제가 이제 일방적인 이제 얘기들을 전달하고 그 친구들이 외우고 시험 보는 방식들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4C 기반으로 바뀌면서 어떻게 하냐면은 아까 말했을 때도 1 더하기 1을 3이라고 하는 친구한테 그 친구를 이제 틀렸다고 하는 게 아니고 너는 왜 3이라고 그럴까? 너는 왜 4라고 할까? 하면서 그 친구들이 이야기를 끌어내고요. 그러면서 그 친구들이 생각할 시간들을 계속 줍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정리하는 건 뭐냐면 그런데 그 수학에는 약속이라는 게 있어. 수학적 약속에는 피타고라스 정리라는 게 있는데 이분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어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넘어가죠. 근데 이런 과정 속에서 이 친구들이 창의력을 발휘하거나 자신의 그런 해결 능력을 발휘하는 부분들에서 막지를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등수를 없애서 학생들이 남의 등수, 그러니까 남과 비교했을 때 내가 어느 정도 등수의 그 위치를 보는 게 아니고요. 내 스스로의 내 학습에 이제 집중하게끔 하는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뭐 일반 수학을 듣고 있는데 그러니까 누구는 수의를 듣고 있는데 나는 일반 수학을 듣고 있어. 이런 식의 비교가 아니고 나는 일반 수학을 듣지만 난 영어를 더 잘해. 나는 뭐 미술을 더 잘해. 나는 음악을 더 잘해. 이런 식으로 자기중심적인 학습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방식들로 이제 바뀌게 되죠. 그러면서 최근에는 복합 문제 해결 능력까지 나오면서 이제 5 실행력까지 나오게 됐고요. 그다음에 역량의 이제 다른 종류를 좀 몇 가지 더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그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제 주창하면서 세계경제 포럼에서 10대 핵심 역량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 10대 핵심 역량은 그 3차 산업혁명 시대 때 중요했던 10대 핵심 역량하고 좀 차이를 보이게 되는데요. 보면은 복합 문제 해결 능력, 비판적 사고 능력, 창의력, 인적 자원 관리 능력, 협업 능력, 감성 능력이나 이제 판단 및 의사결정 능력, 서비스 지향성, 협상 능력, 인지적 유연성 이런 것들이 구성이 돼요. 근데 여기 보면 이 중에 한 6가지에서 7가지 정도가 사회적 능력과 인지적 능력에 속하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 다시 말하면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가장 중요한 능력은 사회적 기술이라는 게 그러니까 사람과 소통하고 사람과 공감하는 능력이 되게 중요하다는 시대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다른 예로는 이제 그 미국의 사립고등학교에서 그 8대 역량을 이제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은 분석적이고 창의적인 사고, 복합적 의사소통, 리더십과 팀워크, 디지털 양적 리더러시, 세계적 시각, 적응력, 진실성, 모험정신, 진실성과 윤리적 의사결정, 마음의 습관, 사고방식. 그래서 이 8가지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시험을 보고 평가한 다음에 성적표를 준다는 거는 그 과목명이 나오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카네기 학점 방식에서 몇 학점짜리 수업이었냐가 나오고 그리고 그 뒤로는 이제 그 몇 학점짜리 수업에서 몇 점을 받았나 점수 이렇게 3가지가 나오는 그런 성적표였잖아요. 근데 이 8가지 그 역량을 핵심 역량을 이제 선포하면서 그 미국에서 그 사립고등학교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제는 과거의 이런 식의 성적표를 없애고 이 8가지의 역량을 중심으로 한 성적표를 만들겠다. 그리고 그걸 토대로 이제 학생들을 평가하고 입시에도 반영하겠다는 것들을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미국에 이제 4C가 있었고 5C가 있었고 그다음에 윗줄에 보시면은 분석 그 역량 중심 그 성적표에 그 8대 역량이 있고 왼쪽에 보시면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 10대 역량이 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러한 여러 역량들이 이름만 보면 되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매핑의 한 예를 좀 보여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큰 주제, 큰 카테고리로 봤을 때는 이름들이 다 다른데 이거에 각각이 갖고 있는 속성들이 있거든요. 그 속성들을 쪼개서 봤을 때는 이 지금 그 4C, 5C, 그 다음에 이제 그 고등학교, 미국의 사립고등학교의 그런 그 8대 역량,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중요하다고 하는 10대 역량이 이렇게 잘 매칭이 되고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그런 역량들은 기본적인 속성들을 봤을 때 다르게 이름은 부를 수 있을지언정 되게 비슷한 역량들이 중요한 그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이제 역량 중심 교육의 2가지 방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앞에서도 좀 간단히 말씀드렸듯이 물 윗부분과 물 아랫부분으로 진행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물 윗부분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 사람의 어떤 한 분야에 대한 지식이나 기술이 숙달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고, 그 다음에 그 친구들이 이제 맞춤형 학습을 통해서 자기가, 그러니까 러닝에는 최근에 이제 세 가지를 되게 많이 주장을 해요. 그래서 모르는 거를 배우는 러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는 거를 안 배우는 언러닝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배운 것들을 재구성하는 리러닝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세 가지가 되게 중요한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시험 볼 때 항상 같은 시험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반복 학습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뭐 수학에서 삼각형, 사각형 그 원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수학 시험에서 뭐 중간고사를 본다, 기말고사를 본다, 아니면 뭐 주차별 시험을 본다 할 때마다 삼각형, 사각형 원이 같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삼각형과 사각형을 이해했지만 원이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러면은 문제를 풀 때마다 항상 저는 삼각형과 사각형은 다 맞아요. 근데 원을 하나도 못 맞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물 윗부분에 대한 이제 영양주심 교육이 시작된다는 건 개인 맞춤형 학습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댑티블 러닝이라고 해서 개인 맞춤형 학습을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무슨 말이냐면은 처음 시험에는 삼각형, 사각형 원이 다 나와요. 근데 한번 시험 보고 나니까 이 친구가 삼각형, 사각형은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다음 문제부터는 원에 대한 구성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 사각형을 이 두 가지는 아는데 원 첫 번째 문제에서 이렇게 오답을 하는 친구, 삼각형, 사각형을 아는데 원 두 번째 문제에서는 이렇게 오답을 낸 친구들의 오답에 대한 패턴 분석을 해서 이렇게 오답을 보이는 친구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들을 분석된 결과를 갖고 그 데이터를 통해서 그런 문제들을 이해하고 다시금 자기들이 그 원에 대한 이해를 한 다음에 그 문제를 풀 수 있게끔 다시 문제 방식들을 다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반복 학습이 다람쥐 쳇바퀴 도는 반복 학습이 아니고요. 계속적으로 다람쥐가 돌아 나가서, 그러니까 이게 굴러가는 방식으로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제자리에서 계속 똑같은 시험을 보는 방식이 아니고요. 시작점은 여기지만 문제를 풀면 풀수록 자기가 돌아가면서 자기의 그런 그 학습이 향상되는 것들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예가 뭐가 있냐면 그 대학 교육 과정 중에 그 웨스턴 그 가버너 유니버시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1997년도에 그 19명의 주지사,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50개 주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대통령이 있고 그 아래 이제 그 각각의 그 주마다 주지사들이 있어요. 한국으로 치면은 도지사 같은 개념들인데, 그래서 19명의 이제 주지사들이 모여서 이제 학교를 설립합니다. 근데 이게 97년도에 설립을 했는데 97년도에서 지금 작년도까지 졸업생이 그 92,000명이거든요. 한 20년, 22년 정도 동안 이제 92,000명이 졸업을 했는데 작년 그러니까 올 봄에 그 재학생이 84,000명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22년 동안 92,000명의 졸업생이 발출한 학교가 어떻게 그러니까 1년에 84,000명의 재학생이 있을 수 있을까를 좀 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역량중심 교육 시스템으로 바뀌면서 아까 말씀드린 그 마스터리 베이스로, 그러니까 그 숙달 중심 학습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4가지 전공만 집중을 해요. 그래서 경영, 그 다음에 교사교육, IT, 그 다음에 이제 그 보건. 그래서 이제 그 4가지 교육만 집중을 하는데 거기에서 그 600만 원의 학비를 그 한 학기, 그러니까 1년에 내면 모든 수업을 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한 학기는 똑같이 우리랑 비슷하게 6개월인데 매월 첫째 날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는 이제 1월 1일 날 학기를 시작했다면은 뭐 A라는 학생은 2월 1일 날 학기를 시작할 수 있고요. 그 C라는 학생은 뭐 3월 1일 날 학기를 시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자기가 해당 분야에 대해서 시험을 봤는데 다 알아요. 다 안다는 걸 증명했어요. 그럼 그 친구는 바로 학점 받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뭐 한 학기를 지났어도 그 내용을 뭐 70%밖에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면 다 100% 이해할 때까지 계속 그 수업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학생도 마찬가지고 그 기업도 마찬가지로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졌어요. 왜 그러냐면은 학생이 사실 미국 대학만 해도 그러니까 되게 비싼 등록금을 내거든요. 한국도 많이 비싸지만 저희 버지니아 대학 같은 경우에는 그 같은 주에서 그러니까 버지니아 사람이 저희 대학으로 오게 되면 한 15,000만 원, 그러니까 15,000불, 그러니까 1,500만 원 정도의 학비를 1년에 내는데 타 주에,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친구들이 오게 되면 45,000불, 그러니까 5천만 원 정도의 돈을 내거든요. 그러니까 4년간 졸업하는 동안 2억 원 정도의 돈을 등록비로만 내야 되는데 이 친구들이 만약에 B나 C를 받고 그냥 졸업한다면은 돈은 돈대로 내고 사실은 B나 C를 받았다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80에서 70%밖에 내용을 이해를 못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가라고 보기 좀 어렵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을 기업 현장에서 뽑으려고 해도 이게 조금 애매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그 웨스턴 가바너 유니버시티 같은 경우에는 취업률이 거의 100%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국에서 미국 50개 주에서 여기 학교로 이제 그 진학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죠. 첫 번째는 그 학생을 위해서 맞춤형 학습들을 진행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그러니까 단지 반복 학습만 시키는 게 아니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어댑티브 러닝이라고 해서 그 실제로 그 한 수업에서 졸업한 학생이나 아니면 한 학생의 그 수업 내에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멘토로 붙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뭘 이해를 못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하기도 하고요. 시스템적으로 이제 그 오답 노트나 아까 패턴 분석 같은 걸 통해서 아, 이렇게 이런 문제를 틀린 친구들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아까 말한 것처럼 다람쥐 쳇바퀴가 아니고 다람쥐가 이동하면서 그 통을 옮기는 이런 방식의 그 조금이라도 강화되는 학습 방식을 진행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수업이 이제 기존에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학점 받고 끝나는 방식이었지만 이제 그런 방식이 아니고 이 친구들이 숙달할 때까지 해당 분야에 대한 부분들을 하게 되니까 이 졸업하는 친구들도 만족도가 되게 커요. 왜? 해당 분야 내용을 내가 다 이해를 했으니까.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도 좋죠. 왜냐면은 이 사람들이 졸업을 했다는 건 뭐죠? 해당 분야에 대해서 100% 이해하고 나왔다는 거니까 일을 시켜보면 훨씬 더 기업에서의 만족도도 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학교의 특징은 뭐냐면은 A부터 F까지 성적을 주는 게 아니고요. 패스냐, 페일이냐로 해요. 그러니까 그 어떤 분야에 있어서 이게 이제 A를 받았다, B를 받았다, C를 받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기가 그 해당 분야에 있어서 내가 패스를 했다, 페일을 했다. 그러니까 페일을 하면 다시 들으면 되는 거고요. 패스를 하면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적에 대한 부담이라든가 A를 받기 위해서 너무 노력하고 막 그 집중해야 되고 막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니고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에 있어서 자기가 그 충분히 이해했다는 걸 증명하는 것들이 더 중요한. 그래서 뭐 A, B, C, D를 받아서 올 A를 받아야 되고 뭐 자기가 뭐 스펙이라고 흔히 말해서 한국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구성하기 위해서 자기가 이제 뭐 좋은 스펙을 구성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하는 게 아니고 정말 자신의 학습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이제 그 진학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제 하나의 예인데요. 이거는 이제 하나의 그 웨스턴 가버너 유니버시티에서 학생이 이제 로그인했을 때 자기 시스템 내에 로그인했을 때 자기가 보여주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는 그 해당 분야에서 어떤 역량들을 지금 키워야 되는데 근데 여기 역량은 뭐라고 그랬죠? 물 밑이라고 그랬나요? 물 위라고 그랬나요? 물 위라고 그랬죠. 그래서 물 위에 이제 기술하고 지식 파트 중에 졸업할 때까지 갖춰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내가 지금 어떤 부분들을 갖추고 있어라는 것들을 한눈에 이렇게 볼 수 있게 되는 이런 현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그 스케줄 같은 것도 보이지만 내가 지금 해야 되는 것들과 그 다음에 이 수업 내에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뭐를 내가 더 들었을 때 어떤 것들을 더 숙달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다 이제 시스템적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로서는 제목이 좀 잘못되긴 했는데 그 웨스턴 가버너 유니버시티가 아니고 이거는 미국의 그 초중고에서 그 학생들을 그 어떻게 영양중심 교육으로 바뀌었는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그 아까는 이제 대학 과정이고 지금 이제 초중고 과정에서 이제 어떻게 바뀌었는가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보면은 미국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50개 주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 요 하얗게 되어 있는 와이오밍 주를 하나를 제외하고는 다 이미 영양중심 교육을 시행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시행하기 위해서 주에서 이제 그러니까 교육법이 이미 통과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미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은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그 조지 부시 대통령이 했던 것들이 뭐냐면요. No Child Left Behind라고 해서 어느 학생들도 밑으로, 그러니까 최소한 미니멈 이상을 하게끔 만든다는 게 이제 목표였어요. 그래서 이제 스탠다드 테스트, 그러니까 그 한국으로 치면은 기초평가, 학력평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해서 각각의 학교마다 이제 그런 것들을 하고 최소한 그 미니멈은 다 우리 그 미국 그 초중고 나온 친구들은 해야 된다는 것들을 막 주창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모든 학생들을 미니멈은 최소한 시키는 노력들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하나의 개별에 대해 집중을 못하게 됐었죠. 그래서 이 그 영양중심 교육을 처음에 시작했던 뉴햄셔주나 이런 데서는 많이 싸웠어요. 우리는 그런 식으로 하고 싶지가 않다. 우리는 하나하나의 개별 학생들을 위해서 그 학생들을 위한 교육을 진행하고 싶다고 하면서 많이 싸우는 시기들이 있었어요. 연방정부와 이제 주정부가. 그런데 그 2015년도에 오바마 대통령이 어떤 걸 하냐면 그 SR라는 법을 이제 만들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거 통과한 게 뭐냐면은 그 Every Student Success Act라고 해서 모든 학생들, 개별 학생들이 다 성공하는 그런 법안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뜻이죠? 개인 맞춤형 학습을 통해서 하나하나 개인 학습자들이 되게 중요해지는 이제 전환점을 맞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15년도 이후에
이렇게 많은 주로 퍼지게 되는 계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는 이제 2015년도 이후 지금 4년 정도 지났잖아요. 그래서 그 영양주식 교육으로 많이 이제 들어갔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다? 물 위다, 물 아래다. 물 위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술과 지식을 숙달함에 있어서 그 과거에는 자기가 수업을 계속 듣고 그 수업에서 앉아서 그냥 졸든 아니면 그냥 뭐 다른 생각을 해도 시간이 지나면은 B든 C든 D든 학점 받고 다음 단계로 넘어갔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단계를 이제 없애버리고 시간 중심이 아니고 숙달 중심의 베이스로 바뀌는 그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를 보면은 이게 그 유치원부터, 그러니까 미국은 교육체제가 한국하고 좀 달라서 공교육이 K-12라고 합니다. 그래서 K가 유치원이고요. 12가 이제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 4년제. 그래서 그렇게 좀 달라지고요. 그래서 유치원부터 2학년까지가 이제 프라이머리 티어라고 하고 3학년부터 5학년이 이제 인터미디에이트 티어라고 하고 6학년부터 8학년을 미드, 그다음에 그 뒤로 이제 9학년부터 12학년까지 4학년을 하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나눈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보면은요. 요 체제 내에서 배워야 될 내용들을 그 체제 내에서 다 배우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과거에는 6학년 때 배워야 되는 내용을 배우고 나서 7학년 때는 다른 거 배우고 8학년 때는 다른 거 배웠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6학년부터 8학년 동안 3년 동안 한 과목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한 과목이 아니고요. 과학 한 과목, 수학 한 과목, 미술 한 과목, 음악 한 과목. 그러니까 레벨로 치자면은 그러니까 기초 레벨의 단위를 3년 동안 배우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르죠. 과거에는 1년마다 매년마다 배워야 되는 과목들이 정해져 있어서 그 과목을 다 배우면은 시간이 지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이런 식이었는데 이제는 고등학교 4년 동안 일반 수학 하나를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마스터해야만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지 않고 잘하지 못하는 것들에서 집중하고, 그러니까 집중도 아니죠. 그냥 그 수업에서 앉아 있는 것들을 하게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더 좋아하고 잘하는 것들을 더 많이 하게끔 해주는 걸 그 방식으로 바뀌었다고 하시면 되거든요.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그리고 수업 설계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학습 목표를 정하고요. 학습 방법을 정하고요. 평가 방식을 정해요. 그러니까 내가 정한 학습 목표와 학습 방법과 학습 평가 방식으로 자기가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좋은 학생들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친구들이 깨어나서 그런 그 자기 학습의 주체가 돼서 진행하게 되는 것들을 이제 변화를 이제 미국에서도 보게 됐고요. 그리고 과거에는 하나의 수업에서도 그 학습 목표가 보통 30개에서 40개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바뀌면서 한 과목을 3년이나 4년간 배운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보는 것처럼 그 6개, 10개 미만의 이제 주제를, 그 학습 목표를 갖고 이걸 국가 표준하고 이제 매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그 인텐시브하게 어떤 한 분야를 배우면서 그 한 분야에 있어서 자기가 더, 그러니까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하고 나서 심화 학습을 하고 더, 그러니까 원리를 이해한 이후에 그 해당 분야에 대해서 보다 깊숙이 공부하면서 적용하고 활용하는 부분에 대한 것까지 그 학습을 하게끔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미국에서 스템 교육이라고 하는데 그 수학은 원리에 대한 부분이고요. 과학은 응용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그 교육 방식에서 원리와 그 응용을 따로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원리는 원리대로 배우고 응용은 응용대로 따로 배워요. 이걸 합쳐서 같이 하는 방식들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마찬가지로 뭐 기호 표현이라든가 수화 체계, 추론과 계산 전략 이런 식으로 각각의 그 과목들, 그다음에 수업 그 학습 그 내용들이거든요. 이런 내용들을 한 1년 동안 이거 다 배우고 1년 동안 이거 다 배우고 1년 동안 이거 다 배워야 다음 학기로 넘어갔다면 지금은 1년 동안 4년 동안 이거 하나 배우는 거예요. 그거를 다 숙달했다면 그 다음에 4년 동안 나머지 뭐 3년 반, 3년 동안 이거 하나 배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배우게끔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의미가 되게 좋은 게 뭐냐면요. 그 한국에서 좀 한국과 미국을 좀 비교하자면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아직 영양주식 교육이 도입되지 않은 나라라고 이제 한국을 치자면은 그러니까 기존의 수업을 뭐 국어부터 수학, 과학, 뭐 미술, 음악, 체육 뭐 되게 많은 수업들을 배우잖아요. 근데 이 수업들을 하면서 자기가 좋아하거나 잘하거나 아무 상관없이 들어야만 하기 때문에 듣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수업을 다 A를 받는 게, 수를 받는 게 아니고요. 우, 미, 양, 가 이렇게 다 받아요. 그럼 이 친구들은 집에 가서도 아, 너는 성적이 이거밖에 안 나오니. 학교 가서도 아, 너는 성적이 이거밖에 안 나오니. 그러니까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가는 동안 12년 동안 계속 낙오자로, 실패자로 살게 돼요. 그러고 나서 대학 졸업, 아까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아, 너는 이제 인생의 날개를 펴봐. 뭐 기업가 정신을 갖고 창업을 해봐.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미 12년 동안 다 구부러지고 자기가 날개를 한 번도 날개짓을 못 해봤기 때문에
갑자기 날개를 펴고 날 수가 없게 되거든요. 자신감도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쓰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지속적인 반복학습이 아니고 변화되는 반복학습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계속적으로 자기는 성취를 해갔어요. 그러니까 K부터 12라는 시간 동안, 그러니까 무려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매년 성취만 계속 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감이나 상당히 크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졸업하면서 똑같이 우리 그 영양주신 교육을 하는 곳과 안 한 곳을 비교했을 때는 그 출발선상이 되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확대하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어떤 인재들을 배출해낼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의 변화를 이제 1999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시 체제를 바꾸면서 이런 것까지 지금 그 영양주식 교육까지 이제 변화를 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 20년 넘게 이렇게 좀 진행하면서 지속적인 변화를 좀 해왔기 때문에 미국에서 아까 처음 설명드린 삼성이 가진 그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의 그 2%밖에 점유율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 비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분야의 그 미국의 점유율이 전 세계 70%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육을 통해서 만들어낸 인재들이 지금에 와서 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이제 활약을 하면서 이 그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 이제 활약을 하고 있는 이런 분야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런 교육의 변화가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가장 중요한 그 요소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수학 교육에서 있어도요, 마찬가지로 학습 목표를 바꾸고 학습 방법을 바꿔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그 수학 교사만 있는 게 아니고요, 수학 코치랑 데이터 코치가 이제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여기 보는 것처럼 수학 교사는 일반적인 원리에 대한 부분에 대한 수업을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수학 코치는 계속적으로 학교 그 수업 현장을 다니면서 너는 왜 여기서 3번을 골랐을까? 너는 왜 4번을 골랐을까? 하면서 학생들을 계속 코칭하면서 움직이면서 학생들이 계속 자기 의견을 말하게 하고 자기가 이제 틀린 답을 왜 틀렸는지 깨닫게 되고 그래서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들을 해주게 되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코치 같은 경우는 어떤 걸 하냐면 이 친구들의 오답을 계속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그 오답하는 그 패턴들 있잖아요. 그걸 분석해서 이 3개 주체, 그래서 수학 코치, 그 다음에 수학 교사, 데이터 코치가 학교, 방과 후에는 계속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뭐 A라는 친구는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고 이런 부분에 이해를 못하니까 이렇게 다시 가르치자, 저렇게 다시 가르치자 하면서 그런 방식들을 다시 정하고 다음날 학교 오게 되면 또 다시 가르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업의 진행이 이런 식으로 되니까 학생들이 계속적으로 다람쥐 쳇바퀴 되는 반복학습을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모르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해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니까 한 그 주제나 영역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충분한 그런 이해를 통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게끔 된다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다음 예로는요, 물 밑에 부분이 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두 가지에는 그 물 윗부분에 있어서 영양주신 교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릴 거는 물 밑에 것들을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물 밑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그랬죠. 그래서 물 밑에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보이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끄집어내서 물 속을 바라볼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이 필요했거든요. 그리고 이게 과거에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았어요. 왜냐면 물 위에 이렇게 기술과 지식 파트만 잘하면 한 분야에서 그냥 평생 먹고 살고 평생 그냥 그 사람.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런 것들이 중요했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중요했어요. 그래서 항상 물어볼 때도 그 사람 뭐 하는 사람이냐고 물어보지 그 사람 어떤 사람이냐고 묻는 것들이 많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은 이것 되게 중요했기 때문에 요거에 많이 집중을 안 했는데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생 학습 시대다.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꽉 차게 발달이 되면요, 이 윗부분은 그때 자기가 움직이고 바뀌고 다른 직업으로 옮기고 싶을 때마다 배우면 되는 시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밑에 부분들을 되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꽉 채우고 내가 이 물밑에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역량들을, 어떠한 속성들을 내가 갖고 있는가에 대한 인지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한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 밑에 부분들에 대한 영양주신 교육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면요. 하나의 예로 그 미국의 그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 중에 8대 그 미국의 그 사립고등학교가 만든 8대 그 역량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물 밑에 부분에 대한 것들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석적이고 창의적인 사고,
복합적 의사소통, 리더십과 팀워크, 디지털 양적 리더십, 세계적 시각, 적응력, 진취성, 모험정신, 진실성과 윤리적 의사결정, 마음의 습관, 사고방식 이런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기존의 수업을 진행하면서 뽑아낸다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매핑이라는 걸 통해서. 그래서 수학이면 수학, 과학이면 과학, 뭐 역사면 역사, 미술이면 미술, 음악이면 음악. 그래서 그 해당 수업을 진행하면서 수업의 속성들이 있어요. 이 속성, 그러니까 이 수업을 듣고 이 수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부분들이 필요한가, 어떠한 역량들이 필요한가를 먼저 뽑고요. 그 다음에 수업 목표를 바꾸고 수업 방식을 바꿔서 이 세 가지를 매핑을 진행합니다. 세 가지 매핑을 진행해서 수업이 하나하나 끝날 때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채워지는 거죠. 그런데 한국에서 이제 이거를 보면서 지금 되게 놀라운 능력들을 많이 발휘하는데 제가 여기다가 0이나 100을 안 적어 놨거든요. 근데 그걸 보세요. 그래갖고 여기서부터 0이고 여기서부터 100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리더십과 팀워크는 한 98 정도 되는 것 같고 분석적이고 창의적인 건 한 50도 안 돼 보인다. 그래서 이건 전체적으로 평균 평점으로 봤을 때 한 65점 정도 되는 학생이고 되게 뛰어나지 않은 친구처럼 얘기를 하는데 이건 전혀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 수업 듣는 여러분들도 다 얼굴 생김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성형수술을 해서 뭐 김희선이나 장동건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든 사람의 그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유태호고요. 이건 여러분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왜 차이가 나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년이면 4년이라는 시간 동안 마스터리를 학습하는 방식대로 진행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학생들이 다 일반 수학, 수일, 수위 이렇게 듣는 게 아니고요. 저는 4년 동안 일반 수학만 듣고요. 어떤 친구는 뭐 4년 동안 미술에 되게 많이 더 집중을 하고요. 어떤 친구는 음악에 더 집중하고요. 어떤 친구는 뭐 과학에 더 집중하고 어떤 친구는 뭐 수학에 더 집중하고 그래서 자기가 더 많이 듣고 더 집중하는 그런 과목들이 바뀌고 그 해당 수업 내에서 자기가 하는 활동들이 다 달라질 거잖아요. 왜냐면 수업 목표를 자기가 정하고 수업 방식을 자기가 정하고 그다음에 수업 평가 방식을 또 자기가 정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한다는 거죠. 이런 차이가. 그래서 이런 차이는 그냥 자기 본인 스스로고요. 또 이건 또 디지털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 입학사정관이 이거를 누르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성적표거든요. 이 성적표인데 여기서 이제 이 버튼을 누르면 이 버튼에서 이 리더십과 팀워크에서 이제 그 이거를 하기 위해서 어떤 하위 역량들을 이제 키웠나를 나오거든요. 이제 하위 역량들을 또 버튼을 누르면요. 이게 구체적으로 이 친구가 어떠한 수업 활동을 통해서 어떠한 교사의 그 피드백을 받고 어떻게 얘가 그 초기의 그런 그 과제물들을 발전시켜 갔는가에 대한 것들을 그대로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 포트폴리오라고 하면은 자기가 잘한 것만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 주관적 방식의 포트폴리오가 많잖아요. 근데 이거는 객관식 방식의 포트폴리오죠. 왜? 잘한 거 못한 거 다 그대로 들여다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입학 사정관이나 그 입사 담당자가 봤을 때 89점 학생하고 90점 학생 중에 누굴 뽑죠? 90점은 A고 89점은 B잖아요. 근데 이 둘 간의 차이는 그 A와 B로 좀 되게 큰 차이지만 점수로는 1점 차이거든요. 근데 이 둘 사이의 1점 차이를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뭘 지켜볼 수 있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A를 받은 친구는 객관식 시험에서 잘못 찍어서 맞았고요. B라는 친구는 객관식 시험에서 수학을 너무 좋아해요. 이 친구는 수학을 정말 너무 열정이 너무 많은 친구라 너무 깊이 생각하고 하느냐고 다른 답을 골랐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3년 뒤에 5년 뒤에 수학적인 무슨 뭐 새로운 발견이 돼서 이 친구가 맞는 답을 고를 수도 있을 수도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성적표를 기준으로 뽑으니까 어떡하죠? 90점을 맞은 A 학생을 뽑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의 문제점에서 이제 나오게 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과거에 이제 성적표는 이런 식들의 방식이었죠. 아까 말한 것처럼 과목명이 나오고 그다음에 카네기 학점 방식이라고 해서 몇 학점짜리 수업이었고 거기에서 몇 점을 받았나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이 한 장짜리 그 종이 페이퍼를 보면서 그 학생을 어떻게 들여다볼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버튼 누를 때마다 그 학생의 4년간의 일거수일투족을 이제 다 볼 수 있게끔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예예요. 그래서 지금 그 아까 말씀드린 그 8대 역량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성적 없는 성적표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개발 중인 거기 때문에 현재 이미 있는 시스템에 대한 예를 제가 스크린샷을 하나 갖고 왔는데 이건 뭐냐면 미국의 그 고등학생들이 대학을 가기 위해서 그 활용하는 그런 그 대학 입시용 페이지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4년 동안 다 올리는 거예요. 자기가 뭐 했다는 것들. 그래서 이거를 그 디지털 락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락카 안에서 4년 동안 뭐 제작했던 뭐 파워포인트라든가 동영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그대로 집어넣는 거예요.
다 집어넣고 이거를 그 실제로 그 대학에 지원할 때 버튼만 누르면 이거는 입학사정관한테 그대로 가거든요. 그래서 입학사정관이 들여다볼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시스템들도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 그 8대 역량에는 그 하위 역량들이 있어요. 보통 7가지에서 한 13가지 정도의 하위 역량들이 있는데 그 하위 역량들에 대한 것들을 간단히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분석적이고 창의적인 사고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보면은 복합 문제를 파악하고 관리하고 처리하는 능력, 편견이나 선입견을 간파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와 불확실한 정보를 구별하는 능력, 정보의 홍수 속에서 양질의 정보를 찾아내는 능력, 의미 있는 질문을 도출하는 능력,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일반 수업을 진행하면서 나올 수가 있지? 찾아낼 수 있지?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가 수업 내에서도요, 수학이나 과학이나 뭐 사회나 이런 미술, 심지어 음악이나 이런 체육에서도 이러한 요소들이 되게 들어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번째가 뭐였죠? 수업의 목표를 바꾸고 그 다음에 수업의 방식을 바꾼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과학 시간에도 이 수업 목표를 바꾸면 되죠. 그래서 수업 목표를 바꿔서 이런 그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일반적으로 말하는 강의를 진행하는 게 아니고요. 아이들한테 어떠한 프로젝트를 주고 프로젝트를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자기가 그 의미 있는 질문을 도출하게 만들다거나 아니면은 기존에 있는 자료들 속에서 그걸 분석해서 이 친구들이 그 하나의 조합해서 새로운 그런 발표를 하게끔 만들거나 새로운 그런 그 해결책들을 고안해내는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주면 이런 것들이 이제 뽑아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음으로 보면은 이제 복합적인 의사소통 능력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청중이나 독자들과 명확하게 의사소통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들어가거든요. 이런 것들은 아까 제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말한 것처럼 너는 유치원을 대상으로 발표해봐. 너는 뭐 초등학생 대상으로 발표해봐. 너는 대학생 대상으로 발표해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 친구들이 이 다양한 청중이나 독자들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이제 근본적인 복합적인 의사소통 능력 것들을 이제 키워낼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고요. 네, 다음으로는 그 리더십과 팀워크인데요. 여기 보면은 제가 그동안 알고 있던 리더십은 그냥 나를 따르라 해서 이제 그 사람들 이끄는 이런 식의 리더십이었는데 여기 보시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식이나 명령, 권위 등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스스로 따라오게 하는 능력, 그리고 신뢰를 쌓고 갈등을 해소하며 다른 사람들을 위해 힘을 보태는 능력, 그리고 그룹이나 그룹 토론이나 토의를 촉진하고 의견 일치를 이끌어내며 결과에 대해 협상하는 능력 등이 이제 필요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친구들이 이제 실제로 사회에 배출돼서 리더로서 그 역할을 할 때 어떻게 사람들을 공감하고 사람들을 소통하고 그 사람들에게서 그런 신뢰를 이끌어내서 하나의 그런 리더십과 팀워크들을 이제 만들어 나갈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 이제 형성시켜 줄 수 있는 것들을 한다는 거고요. 다음으로는 디지털과 양적 리더십도 마찬가지로 과거에는 문해력이라고 해서 읽고 쓰는 능력이 되게 중요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읽고 쓰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디지털 시대잖아요. 그래서 디지털 시대였기 때문에 기본적인 정보가 다 디지털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그 디지털 정보라든가 양적 정보에 대한 읽고 쓰는 능력들이 되게 중요해진다. 이런 부분들도 이제 들어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디지털 지식과 미디어를 창조하는 능력, 그다음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이해하고 이용하고 적용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수업 현장 내에서 그걸 뽑아내서 우리가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들을 볼 수 있고요. 다음으로는 세계적 시각. 그래서 이것도 보면은 되게 의미가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세계적 시각하면은 뭐 언어를 되게 여러 가지 하거나 뭐 다른 나라를 많이 다녀보거나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는데 여기서 보면은 다른 문화나 전통에 대한 이해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전통이나 가치에 대해서 열린 그 사고를 발달시키는 능력, 그다음에 다른 지역의 역사나 정치, 종교, 문화에 대해서 이해하는 능력 이런 부분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적응력, 진취성, 모험 정신도 보면은 그 실패를 교훈으로 여길 수 있고 혁신은 잦은 실패와 작은 성공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탐구하고 실험하는 능력,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 도전하는 능력 이런 것들을 이제 수업에서 이제 끌어내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학생들이 어떠한 프로젝트를 줄 때 계속적으로 실패할 때마다 어떻게 피드백을 주면서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답을 주는 게 아니고
피드백을 주면서 그 학생들이 이제 그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해결책을 고안해내는 과정들을 이제 코칭을 해주는 그 과정들로 이제 진행하면 되죠. 진실성과 그러니까 의사결정, 윤리적 의사결정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특히 이제 마음의 습관, 사고방식 이런 것들은 이제 동양적인 정서가 많이 있는데 이게 지금 여기 들어있다는 것도 하나의 큰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창의력, 뭐 회복력과 탄력성, 끈기, 인내심, 자기 효능감 뭐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데 그 하버드 대학에서 그 졸업생들에 대해서 그 추적 연구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어떤 연구였냐면은 학점이 높을수록 사회 나가서 그 성공하는가, 그래서 뭐 활약을 더 많이 하는가에 대한 상관관계를 분석했는데 상관관계가 되게 낮은 걸로 나왔어요. 근데 그렇다면은 그럼 뭐가 이 친구들이 사회 나가서 그 성공하는가에 대한 것들을 분석해 보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grit이라고 그러잖아요. Grit.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뭐였냐면은 뭐 회복 탄력성이라든가 끈기라든가 뭐 인내심이라든가 뭐 그 자기 효능감, 그러니까 자기 자아 정체성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그러니까 그런 아까 말한 grit이라는 요소들이 뭐죠? 바로 물 밑에 해당하는 요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니고 예로부터 계속적으로 우리가 물 밑에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했지만 우리는 어떻게 했다? 그동안 물 윗부분만 바라보는 것들을 많이 해왔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 역량중심 교육에서는요, 과거에는 어땠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교육 방식에서는 수업에서 시험은 학습의 끝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같지만 기말고사를 봤다. 그러면은 그냥 뭐 몸 맞았고 몸 틀렸고 그래서 A 받고 그냥 B 받고 C 받고 성적 받고 끝났거든요. 근데 역량중심 교육에서는 그 수업에서 시험은 학습의 시작이 돼요. 왜냐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러닝도 중요하지만 언러닝도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시험을 한번 보고 나면요, 얘가 틀린 거에 쫙 집중하게 돼요. 그러니까 얘는 왜 이 문제에서 왜 3번을 찍었을까? 뭐 골랐을까? 뭐 4번을 골랐을까?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그렇다면은 이 3번을 고른 애와 4번을 고른 애는 어떻게 다시 가르쳐야 이걸 이해할 수 있게끔 하는 하나의 자료를 교사한테 제공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문제를 푸는 동안 어떠한 역량들을 키워낼 수 있는가를 다시 또 보게 돼요. 여기 태그라고 보시죠. 그래서 네 번째 상위 역량 중에 B 하위 역량, 일곱 번째 상위 역량 중에 H 하위 역량 이런 것들을 이 문제를 풀면서 이제 얻게 됐다라고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역량중심 성적표가 이제 역량중심 교육이 도입해서 물 밑에 부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물 위는 기술과 지식 부분이고 물 밑에 부분들이 이제 지금 말한 것처럼 역량중심 성적표, 그러니까 성적 없는 성적표라고 불리는 요걸 통해서 이제 그 학교 내에서 그 매핑이라는 작업을 통해서 이걸 진행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걸 할 때 이제 교육에서 큰 변화가 6가지 정도가 올 거예요. 뭐냐면은 첫 번째는 학점이나 점수, 과목명이 전혀 없는 이제 성적표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고요. 다음으로는 학생 중심, 그리고 선생님의 역할이 티칭에서 코칭으로 이제 바뀌는 전환점이 될 거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과거에는 종이 성적표였다면 이제는 객관적 증거에 기반한 디지털 성적표. 그래서 과거에는 뭘 제출해도 주관적인 포트폴리오였지만 이제는 디지털 객관적 증거에 기반한 이제 디지털 성적표로 전환된다는 거고요. 학생 개인별 수업 일정에 따른 등하교 시간도 이제 자율화가 돼요. 그래서 저희 버지니아주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생들이 뭐 오전에는 저희 그 버지니아 대학에서 뭐 랩실에서 그 연구원으로 좀 인턴 연구원으로 일하다가 오후에 학교 가고 싶다. 그러면은 오전에는 이제 승인을 받고 그러니까 승인을 받아서 대학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오후에 이제 학교로 갈 수 있는 것들도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 과목의 통폐합과 과외활동의 역량도 다 역량으로 포함되는 이런 변화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기존 과목의 통폐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교과 체제를 위한 통폐합이 아니고요. 학생들을 위한 통폐합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친구는 미술과 과학을 같이 배웠을 때 되게 효과가 더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친구는 뭐 음악과 수학을 같이 배웠을 때 더 이해하기 좋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한 친구들에 맞춰서 기존 과목의 통폐합들을 이제 그 추진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출생 연도별로 학년 구성이 그러니까 출생 연도별로 한 학년이 구성되는 게 아니고 그 학생의 숙련도나 이해도에 따라서 이제 학년이 구성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한국형으로는 적용되기가 좀 쉽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좀 체면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 자기가 남들보다 잘하는 건 좋아하지만 자기가 남들보다 못하는 건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중학교 6학년인데 고등학교 3학년 거 듣는 건 되게 좋아해요. 근데 제가 중학교 6학년인데 초등학교 1학년 수학을 들으라면 싫어하거든요.
부모님도 싫어하고. 그래서 이러한 그 한국 문화, 그런 체면 문화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런 그 과거 그런 그 카네기 학점 방식, 시간이 지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학점 방식에서 그 숙련의 중심이 된 그 학습 방식으로 변화했을 때 한국으로 들어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한 연구들을 지금도 이제 저도 그렇고 많이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그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원하는 인재상과의 핵심 역량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포하면서 세계경제포럼이 10대 역량을 발표했다고 앞에 말씀드렸는데요. 그게 미국의 그 노동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노동부에서 갖고 있는 직업정보 네트워크 오넷이라는 그 컨텐츠 모델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정의들을 우리가 한번 곱씹어보는 게 좀 의미가 있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왜냐면은 이러한 10대 역량이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라든가 아니면은 직업교육이라든가 평생교육에서도 많이 활용이 돼야만 하기 때문에 좀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보면은 복합문제 해결 능력은 복잡한 현실 세계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새롭고 불분명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고요. 비판적 사고 능력은 논리와 추론을 이용해서 주어진 문제에 대한 다양한 해결 방안이나 문제 접근 방식들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창의력은 일정한 주제나 상황이 주어졌을 때 기발한 아이디어를 도출해내거나 문제를 해결해내는 과정에서 창의적인 방법을 제안하는 능력이라고 하고요. 인적 자원 관리 능력은 특정 업무에 가장 잘 맞는 사람을 선별하고 동기를 부여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최대의 업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리하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인적 자원 능력에서 특정 업무에 가장 잘 맞는 사람을 선별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이해해야 되죠? 특정 업무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지만 그 사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사회적 기술이 되게 중요한 역량이라고 할 수 있고요. 협업 능력도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행동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는 능력이라고 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행동에 따라 자신의 능력을 조절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상대방을 이해하는 사회적 능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성 능력도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반응을 인지하고 상대방이 왜 그렇게 반응했는지를 이해하는 능력이라고 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사람에 대한 이해가 지금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판단과 의사결정 능력은 특정 상황이나 문제에 대한 비용과 이익을 분석해서 가장 합리적인 판단과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서비스 지향성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 기술이 되게 중요한데요. 남을 돕기 위해 적극적으로 방법을 모색하는 능력이라고 해요. 다시 말해서 남을 도우려면 그 사람이 원하는 걸 도와야 되잖아요. 그냥 내가 원하는 걸 도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람을 이해하는 사회적 기술에 속한다고 볼 수 있고요. 협상 능력은 제가 하는 협상 능력은 제 건 하나도 안 뺏기고 남의 건 다 뺏어오는 게 100% 다 뺏어오는 게 최고의 협상 능력이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내리는 정의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생각이나 이익의 차이를 보이는 당사자들을 한 자리에 모아서 그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능력이라 해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나 이해의 차이를 보이는 당사자들을 한 자리에 모아서 그 차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사람에 대한 이해, 그들에 대한 그런 소통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사회적 기술에 대한 부분이고요. 인지적 유연력은 여러 가지 일을 다양한 방법으로 재배열하고 재구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종류의 규칙이나 원리를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요.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게 그 3차 산업혁명 시대에 중요했던 그 10가지 핵심 역량이고요. 왼쪽에 보이는 게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중요했던 10가지 핵심 역량이에요. 보면은 비판적인 상호 능력은 이제 3계단 상승해서 이제 이 두 번째로 중요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두 번째로 중요하게 됐고요. 창의력은 10번째에서 3번째로 상승하게 되고 이런 인지적 유연력이나 감성 능력은 없던 것들이 이제 새롭게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10가지를 종합해서 한번 보면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 4가지에서 5가지 정도가 이제 사회적 기술에 속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2가지가 인지적 능력에 속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중요하다고 하는 이 10가지 그 역량 중에 총 4가지에서 5가지가 이제 그 사회적 기술에 속하고 그 다음에 2가지가 이제 인지적 능력에 속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중요한 건 사람과 소통하고 사람과 어우러지는 그런 사회적 능력과 그 다음에 그런 창의력이라든가 인지적 유연력 같은 인지적 그 능력이 중요한 그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원하는 인재상과 핵심 역량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요. 제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그 역량, 10대 역량이 달라졌잖아요. 3차 산업혁명 시대 때 중요했던 역량과 4차 산업혁명 시대 때 중요한 역량이 달라졌고요. 두 번째는 그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어떤 시대냐면요. 과거에는 지식을 전달하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지식을 이런 수업 방식을 통해서 전달하는 시대였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이제 불가능해요. 왜 그러냐면은 그 지식의 양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지식은 전달하는 게 아니고 공유하는 시대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과거에는 그래서 우리가 지식을 생산하는 사람과 전달하는 사람과 소비자가 명확히 구분이 됐어요. 지식을 생산하는 사람들은 뭐 교수라든가 아니면 교사라든가 아니면은 뭐 정부기관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지식을 생산하고요. 매스미디어라든가 수업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지식을 전달했었죠.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국민이라든가 학생들은 지식을 이제 소비하는 이런 시대가 있었다면 지금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하나가 어우러져서 왜 요즘 보면은 MCN이라고 그래서 그 멀티 채널 네트워크라고 해서 1인 미디어가 많이 등장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어느 한 사람이 자기 얘기를 들려주고 어느 한 사람이 자기가 맞다라고 자기 그런 정보를 제공했을 때 사람들이 잘 믿지 않았거든요. 보통 묻는 것들이 뭐였죠? 그거 신문에 났어? 그거 뭐 텔레비전에 나왔어? 막 이런 것들 많이. 그러니까 매스 미디어가 생산자가 만든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그 메인 전달자로서 역할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나온 정보만 이제 믿는 경향들이 되게 컸어요. 근데 이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보가 전달하는 시대는 지났다. 그래서 이제 공유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1인이 말하는 그런 정보도 이제 정보가 되고 이제 그 정보를 통해서 다시 또 다른 정보들을 재창출하는 이런 시대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증거가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요. 이게 인류 전체가 가진 지식의 양이 2배가 되는 그런 시간을 그래프로 만들어 본 거예요. 그래서 IBM에서 이제 발표했던 자료인데요. 1900년도 이전에는 500년이 걸렸대요. 인류 전체가 가진 지식의 양이 2배가 되는데 500년이 걸렸는데 그 뒤로 50년, 20년, 10년 이렇게 줄어들다가 2017년도에는 인류가 가진 전체 지식의 양이 2배가 되는데 13개월이 걸렸대요. 그러니까 매 1년마다 인류가 가진 지식의 양이 2배가 됐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IBM에서 이제 예측한 건데 이제 5개월 남았어요. 2020년도 5개월 남은 5개월 뒤에는 인류가 가진 지식의 양이 전체가 2배가 되는데 12시간이 걸린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이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서 제가 말씀드리면 어떻게 된다? 그러니까 2번은 틀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왜? 지식의 양이 총 4번이 될 테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류가 가진 지식의 양이 지금 2020년도까지가 12시간이고요. 그 이후로는 더 짧아져서 뭐 4시간, 2시간, 1시간 이렇게 바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생산되는 정보를 어떻게 전달을 통해서 전달하게 되는 거예요. 전달할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건 이제 불가능하다. 그리고 사람은 어떻게 보면 사람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지만 같은 내용을 여러 번 설명할 때 좀 짜증나고 좀 힘듦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첫 번째, 두 번째 설명할 때는 아,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저렇게도 볼 수 있는데 이러면서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한 4번, 5번 설명하다 보면 야, 이것도 아직도 이해 못하면 어떡해. 아이고, 막 하면서 막 답답함이 막 드러나게 되는데 AI 로봇의 그런 그 인공지능 교사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학생들이 이해를 못하면 100번이고 1000번이고 계속 반복해 주는데 반복이 그냥 일반적으로 아까 말한 것처럼 다람쥐 쳇바퀴 도는 반복이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반복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이 친구가 어떻게 무엇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이거를 자꾸 질문을 하는 거라는 분석을 해요. 그래서 오답 노트라든가 오답 패턴을 분석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렇다면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설명해야겠다, 저렇게 설명해야겠다 하면서 이 친구들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또 한 가지는요. 이 인공지능 로봇들은 자기들끼리 대화를 나눠요. 자기 인공지능 로봇들끼리 대화를 나누면서 야, 내가 지금 가리키는 애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너네 비슷한 사례 있어? 이러면서 정보들을 주고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정보를 업데이트하면서 오답 노트에 대한 패턴 분석들을 다시 하게 되게끔 되는 것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식을 전달해서는 이제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사람 교사도 마찬가지로 지식을 전달하는 교사는 앞으로는 되게 자리가 없어질 거고요. 왜냐하면 뭐 AI 교사라든가 유튜브라든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들은 너무 많아지니까. 근데 그것이 아니고 다니면서 학생들 하나하나 이제 피드백을 주는 이제 그 소통하고 피드백을 주는 이제 코칭하는 교사가 이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이제 환경적인 변화에 있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제 왜 인재상이 달라지고 핵심 역량이 달라지고 이제 교육 방식이 달라져야 되는 분야에 있어서
이제 요런 그 예를 좀 하나 그 정보를 좀 그러니까 데이터를 하나 보려고 하는데요. 과거에는 이게 지금 그 데스크탑에 대한 그 사용 대수고요. 이게 모바일에 대한 사용 대수예요. 그래서 2013년도를 넘어가면서 이미 그 모바일에 대한 대수가 그 데스크탑에 대한 대수를 넘어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인터넷 사용 시간 중에 모바일 기기가 차지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인터넷을 접속했다는 거는 71%가 모바일 기기를 활용했다는 거고요. 인도네시아는 무려 91%가 모바일 기기를 활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과거에는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한다면 어떤 거였죠? 컴퓨터를 켜고 컴퓨터를 킨 상태에서 인터넷에 접속해서 어떠한 뭐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이제 그 인터넷에 접속하고 이제 다른 그 웹사이트를 보는 것들이었다면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다. 왜? 7, 80% 심지어 90% 이상이 핸드폰을 통해서 혹은 뭐 모바일 디바이스 뭐 아이패드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인터넷에 접속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우리와 같이 이제 사이버 교육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온라인 학습 중에서도 뭐 다른 일반 기관에서도 온라인 학습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걸 할 때 가장 주목해야 되는 그 패턴이 뭐가 그 미디어가 뭐가 되겠죠? 바로 모바일 학습 환경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그 웹페이지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웹 그런 그 컨텐츠를 개발할 때 그 동영상 뭐 이런 강의뿐만 아니라 모바일 퍼스트를 제일 많이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홈페이지 뭐 1024, 뭐 768 이런 식으로 이제 해상도 안에서 나올 수가 있으면 좋은데 모바일까지도 보이면 좋아 이 정도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요즘 그게 아니라 모바일 퍼스트라고 해서 모바일 내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웹사이트가 컴퓨터에서도 보이는 이런 형식으로 이제 바뀌고 있다. 그러니까 학습 환경도 바뀌고 있기 때문에 교육 방식이 바뀔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교육 1.0에서 3.0으로 시대가 좀 지나오는 것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과거 교육 1.0 시대에는요, 지식은 받아 적고 암기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짧은 시간에 얼마만큼 많은 정보를 암기해서 얼마만큼 높은 성적을 받는가가 되게 중요했죠. 근데 그 뒤로 교육이라는 거는 이제 교육 2.0 시대로 오면서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거다. 그래서 꼭 선생님뿐만 아니라 친구들한테도 배우고 사회적으로 이제 학습하는 그런 것들이 나왔는데 교육 3.0 시대로 오면서 선생님이나 친구들한테만 배우는 게 아니고요. 선생님도 친구한테 배우고 언제 어디서 누구한테 무슨 학습을 하더라도 이제 학습이라는 개념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학습이라는 거는 지식이라는 거는 사회적으로 구성되고 맥락에 따라 재창조된다는 이제 개념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원하는 인재상과 핵심 역량도 바뀌었을 뿐더러 그런 그 학습 환경이 바뀌고 학습에 대한 이제 정의가 이제 세 가지가 바뀌면서 이제 교육에 있어서도 이제 학습에 대한 것들이 방식이 이제 바뀌고 개혁되지 않으면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 직업교육이든 아니면 평생교육이든 아니면 일반 교육에 있어서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그 주도해 나갈 인재들을 이제 양성해 나가긴 좀 어려운 시대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제가 이제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네 번째로는 그 학습자가 바뀝니다. 학습자가.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어떤 거냐면요. 19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사이에 태어난 친구들이 우리가 Y세대라고 해서 밀레니얼 세대라고 하는데요. 그 2000년대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이 제너레이션 G라고 해서 그 Z세대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Z세대들의 특징이에요. 이 친구들은 그 멀티태스킹 전문가라고 해요. 그래서 보면은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TV 등을 이런 여러 매체들을 1시간 동안 27번을 번갈아 사용한다고 해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그러지? 이 친구들을 보면서 아이고 저 정신없어서 어떡하나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그 학계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Z세대는 전혀 다른 인종이라고까지도 표현을 해요. 그리고 이 친구들은 되게 자기 주도형 리더라서 독립적이고 리더 기질이 강해서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하는 친구들이다. 그런데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혹은 어떤 학습을 함에 있어서 돈보다는 일이 갖고 있는 학습이 갖고 있는 그런 의미가 더 동기를 부여한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어떠한 일이나 학습을 할 때 그거를 결정하는 걸 100%라고 봤을 때 그 일을 하는 게 나에게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나에게 그 일을 해서 어떠한 거를 이제 그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을 하거나 이 학습을 하면서 만들어내는 가치와 얻는 가치 이 두 가지가 55%나 되는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한테 너가 이걸 하면 얼마 더 벌 수 있어.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두 가지 또 세대 간의 차이를 봐야 될 게 뭐냐면요. Y세대, 밀레니얼 세대와 그 Z세대도 또 다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밀레니얼 세대만 해도 동영상 기반의 둘 다 동영상 기반의 학습자들이거든요. 근데
밀레니얼 세대들은 가격에 대한 그 민감성이 좀 있어요. 물건을 만약에 마케팅한다도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는 이제 다른 그 소비자군으로 이제 분리를 해서 마케팅해야 되는 게, 밀레니얼 세대들은 10,000원짜리를 9,000원에 팔면 사요. 근데 Z세대들은 10,000원짜리를 9,000원에 팔아도 안 사요. 왜? 가격에 대한 민감성이 낮으니까. 이 친구들한테는 뭐 어떻게 팔아야 되죠? 이 물건을 삼으로써 네가 얻는 가치와 만들어내는 가치에 대한 것들을 소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친구들은 그 물건을 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대가 달라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4가지 변화가 있기 때문에 교육이 이제 달라져야 된다. 교육이 좀 변화해야 된다. 그래서 역량 중심 교육이 이제 필요한 상황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친구들은 그 밀레니얼 세대와 그다음에 이제 그 Z세대가 합쳐서 2025년, 앞으로 이제 5년 5개월 정도 남았거든요. 2025년도에는 전체 노동 인구의 75%를 차지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친구들이 이제 소수잖아요. 근데 2025년도부터는 이제 다수가 되는, 그러니까 메이저가 되는 시대가 된다. 그래서 이 친구들에 대한 이해가 되게 필요하고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대학이나 2000년도에 태어난 Z세대의 첫 번째 친구들이 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로 나가거나 대학으로 이제 들어오는 시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 대학에서도 이 친구들에 대한 연구 되게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 기업이나 사회에서도 이런 Z세대에 대한 분석 같은 것들 되게 많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평생교육이든 직업교육 현장에서 그 학생들을 위해서 이제 교수 설계를 하든 아니면 강의를 진행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하는 게 뭐죠? 에디 분석에서 첫 번째 하는 게 분석이잖아요. 학습자 분석. 학습자 분석에 대한 것들을 이제 이해를 하셔야 그 뒤로 그들에게 맞는 학습 방법을 정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 학습 목표를 설정할 수도 있고, 평가 방식을 정할 수 있는 것들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의 이제 특징을 보면요,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와 미디어 활용에 능숙하고요, 자기주도 학습자고, 문제 해결자고, 혁신가고, 비판적 사고자고, 커뮤니케이터, 그다음 평생 학습자고, 글로벌 감각이 뛰어나고, 이제 협동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태생적으로 태어나면서 아날로그에 대한 기억이 하나도 없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디지털화된 환경에서 자랐고요. 이 친구들은 그 자생적으로 협동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그 기존의 문제들과 달리 복합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살아야 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진화론적인 개념으로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환경에 맞게끔 자기가 진화해가는 과정 속에서 협동가가 되어가는 과정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한 번 배워서 배운 내용 같고, 혹은 뭐 고등학교 졸업하거나 대학교 졸업한 걸로 평생 직업으로 살 수 있는 시대다?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친구는 평생 학습자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자기가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또 자기가 좋아하는 부분, 잘하는 부분, 그리고 이 일을 하면서 얻게 되는 가치와 만들어내는 가치에 있어서 그 의미가 자기한테 생긴다면은 지속적으로 학습해 나가는 친구들이 되고, 그다음에 직업도 마찬가지로 여러 번 바뀌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은 자생적으로, 태생적으로 이제 평생 학습자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국하고 영국 같은 경우에도 보통 13번에서 9번 정도 그 직업이 바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아르바이트 같은 개념이 아니고요. 직접적인 직업이 바뀌는 것들이 이제 13번에서 9번 정도 바뀌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2번, 최소한 2번에서 3번 정도는 바뀌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 횟수는 훨씬 더 많아질 거기 때문에 그 직업훈련 교육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평생 교육에 대한 부분들은 중요성은 상당히 많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역량 중심 교육으로 들어오는 동안 평가 방식도 많은 변화가 됐는데요. 이번에는 그 역량 중심 교육과 함께 같이 나란히 가고 있는 평가 교육 방식의 변화도 한번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피드백을 제공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의 방식은 어땠죠? 시험을 보고 성적을 주고 끝났잖아요. 근데 그런 방식이 아니고요. 시험을 볼 수 있지만 성적은 주지 않아요. 대신 뭘 주죠? 피드백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여기서 이렇게 답을 했는데 여기서 왜 이렇게 답을 했니? 그리고 이런 부분을 생각해 봤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사와 교수와 학생이 이 시험지라는 걸 통해서 편지를 주고받는 형식 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학생들은 시험을 보고 끝나버리는 학습이 아니고요. 시험을 본 중에 이해 못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교사와 계속 그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제대로 숙달하고 이해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학습을 진행하는 과정으로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도요, 아이비리그 같은 경우에도 브라운 대학 같은 경우에 이런 피드백 방식으로 이제 바꿨고요. 알베르노 칼리지 같은 리버럴 아트 스쿨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바뀌었어요. 주립대 중에서도 이렇게 좀 바뀌는 것들도 보고 있고요. 근데 이거는 현재 지금 많이 바뀌어 나가는 과정 중에 있다고 보면요. 패스냐 페일이냐 방식은 상당히 많이 이미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희 버지니아 대학 같은 경우에는 졸업학점 120학점 중에 40학점을 요 패스냐 페일로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요. 패스냐 페일을, 그러니까 일반 수업을 등록을 해요. 그러고 나서 일주일의 시간을 줘요. 일주일 한번 들어보고, 아, 이 수업은 내가 조금 너무 듣고 싶은 내용이긴 한데 수업은 F를 받을 것 같아. 그러니까 좀 경쟁이 심해서 자기가 만약에 자기는 문학과 학생, 국문학과 학생인데 컴퓨터 사이언스에 대해서 AI 수업을 듣고 싶어요. 그럼 제가 거기 가면은 바로 이제 너무 컴퓨터 공학과 애들하고 경쟁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근데 이 수업에서 AI를 들으면서 내가 국문과와 어떻게 연계되는 것들을 나는 막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된다? 패스냐 페일 방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 친구는 A냐 B냐 C냐 이걸 받는 게 아니고요. 한 학기를 마치고 패스냐 페일이라는 걸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스냐 페일은 패스를 받으려면 거는요, C학점 정도를 받을 정도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A냐 B를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정말 이 수업에서 난 이런 내용들을 배우고 싶어, 이런 내용을 학습하고 싶어에 더 집중하면서 C 정도의 학점, 그러니까 성적을 받기 위한 노력은 C 정도만 하면 되지만 자기가 정말 공부하고 싶은 부분에 더 빠질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는 그런 학점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캘리포니아 주립대 같은 경우에는 120학점 졸업학점 중에 60학점 반 정도를 패스냐 페일로 들을 수 있고요. 보통 웬만한 아이비리그나 주립대학들은 40학점 정도, 3분의 1 정도를 패스냐 페일로 들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학이라는 과정에 들어와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자기의 졸업을 생각하면서 자기의 스펙을 쌓기 위한 것들만 많이 하다 보니까 내가 정말 듣고 싶고 관심 있고 호기심 있는 수업을 듣는 게 아니고 내가 이 수업을 들으면 학점을 더 잘 받을 수 있을까라는 수업을 듣게 돼요. 그런 문제점들을 좀 해결하기 위한 방식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미국에서 대학에서 수업을 하다 보면은 학생들이 제 수업에서 이렇게 많은 내용들을 배워갔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하면서 강의 계획서를 쓰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을 보면서 여기서 이거를 들으면은 내가 A를 받겠구나. 뭐 기말고사와 중간고사가 있는데 뭐 이런 것들. 내가 이 수업을 들으면서 무엇을 하면은 A를 받을까를 생각을 해요. 제가 이 친구들이 생각했으면 했던 바는 뭐냐면 내가 이 수업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으면 하는데 이 친구들은 어떻게 했을 때 어떤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의 패스냐 페일 방식으로 바꾸는 게 이제 영장추진 교육과 나란히 가는 그런 평가 방식의 변화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평생학습 시대, 평생 직업능력 개발 시대의 전환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 과에 대한 설명을 좀 보면서 되게 좀 놀랐고 관심이 좀 많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상당히 중요한 중요한 역할들을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졸업하시고 이제 여기서 이제 배출되는 인재들은 앞으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그런 직업훈련이라든가 평생교육 분야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들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커리큘럼도 커리큘럼이지만 지금 보면은 이렇게 과거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들 많이 했거든요. 과거에는 사람의 삶이 그런 3가지 박스에 들어간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태어나서 학교를 다니면서 계속 공부만 하는 시기가 있고요. 그게 한 가지 박스고요. 그 다음에 그 뒤로 죽어라 일만 하는 그런 일을 하는 박스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은퇴한 이후에는 놀고 여가 생활을 즐기는 박스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박스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었거든요. 그러니까 3차 산업혁명 시대까지 우리의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계속 열심히만 공부하면요. 직업이 자기가 정해질 수 있고요. 이 직업에서 특별히 문제만 안 일으키면 정년 퇴임까지 갈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는 어떤 시대다? 원박스 시대로 바뀌었어요. 3개의 박스가 아니고 하나의 박스 시대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공부하고 일하고 학습하고가 놀고가 계속적으로 이제 반복하면서 진행이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에서도 요즘 많이 말하는 것들 워라밸 같은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 같은 거죠. 그래서 일과 자기가 즐기는 자기 삶에 그걸 어떻게 밸런스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들이 이런 곳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꼭
자신의 그런 삶에 대한 그런 그 가치라든가 그런 즐거움도 누리면서 일하라는 것만 갖고 나온 개념들은 아니고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나오면서 기술이나 지식은 계속 발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정보가 2배가 되는, 인류가 가진 전체 정보가 2배가 되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린다고 그랬죠? 내년도, 5개월 남은 내년도에 12시간마다 2배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양의 정보가 생산되는 과정,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라고 그랬죠? 내년도까지만 해도 그 전 세계 그 170개 정도 되는 나라 중에 26개국 정도 나라에서만 710만 개 일자리가 사라진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20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긴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거는 한국은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주요 국가들 중에 굵직굵직한 국가들 중에 안 들어간 국가들도 꽤 많거든요. 그럼 이런 국가들도 합치면은 정말 많은 숫자의 직업이 없어지고 정말 많은 숫자의 직업들이 새로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처럼 우리가 어느 한 분야에 대해서 하나를 공부한다고 해서 그 한 해당 분야에 계속 오래 있을 수가 없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뭐 교사로서 이제 앞서서 이제 앞으로 이제 나가겠지만 교사의 역할이 티칭하는 교사가 됐을 때는 이 친구들이, 그러니까 이 교사분들이 이 설 자리가 좀 없게 되는 것들이 그 상황이 될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 기자 같은 경우에도 없어질 직업 중에 하나거든요. 저도 이제 뭐 중앙일보에서 기자 생활을 했지만 기자가 기사를 취재하고요. 그 다음에 이 기사를 갖고 그러니까 취재한 내용을 갖고 아무리 빨리 써도 짧은 뭐 5단 기사, 뭐 8단 기사 써도 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왜냐면은 다시 곱집어보고 다시 써보고 문장도 바꿔보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기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팩트의 전달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곱씹어보고 했어도 사람들이 실제 독자들이 바라보는 건 팩트거든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이 육하 원칙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도 집중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AI 로봇을 만든 기자가 기사를 쓰는데 얼마나 빨리 쓰냐면요. 1초에 50개를 써요. 50꼭지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경쟁 자체가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내용을 보면은 거의 흡사하게 비슷한 팩트를 전달하는 것은 똑같다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IBM 왓슨이라고 하는데 그 AI 그 로봇 의사예요. 그러면은 보시면은 우리가 사람 의사가 되게 공감하고 소통하고 더 정확하게 진단할 것 같잖아요.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사람 의사와 AI 의사가 진단한 결과를 보니까 97%가 똑같게 나왔어요. 근데 나머지 3% 다른 것 중에 AI가 맞았다, 사람이 맞았다는 공개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사람이 자존심이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상황을 병원을 가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떡하죠? 아파 죽겠는데 버스 타든 아니면 자기 차를 운전하든 한 1시간 30분 가야 돼요. 그러고 나서 거기 가서 바로 진료받나요? 아니죠. 접수부터 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진찰권 뽑고 또 아파 죽겠는데 거기 안에서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 보는 시간 몇 시간 걸리죠? 7분 정도 봐요. 요즘 뭐 15분으로 늘린다고 하는데 보통 10분 미만으로 보신다면 되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저는 병원 가면 더 아픈 느낌이 들어요. 다 아픈 분들밖에 안 계시니까. 그리고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수납하고 병원 약국 갔다가 돌아오는 이런 과정들을 해요. 근데 AI 그 IBM 왓슨은 자기가 인터넷으로 자기 그 의사 선생님한테 말한 내용을 똑같이만 보내면 되거든요. 그렇게 하고 97%가 똑같아요. 근데 또 다른 차이가 뭐냐면요. 요즘 자신의 침을 뱉어서 임한원과 함께 회사에 보내면 자기의 그 유전자 분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항생제 하나를 먹어도 항생제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어떻게 먹었죠, 우리가? 지어주는 대로 약을 먹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 IBM 왓슨과 함께 붙어서 어떤 걸 하냐면요. 이 사람의 유전자를 분석하니까 얘는 A형 항생제가 잘 맞아. B라는 항생제가 잘 맞아서 맞춤형 그런 자기 DNA에 맞는 그런 그 항생제, 약품을까지 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이제는 한 번 그런 교육을 받아서 한 직장에 취직을 한다고 평생도록 갈 수 있는 시대가 되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 그 학습자도 바뀌었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뭐라 그랬죠? 자기가 어떠한 일을 하거나 학습함에 있어서 의사결정할 때 100%라면 그 중에 내가 만들어내는 가치와 얻는 가치가 55%나 되는 친구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런 친구들이 앞으로 전체 노동인구의 75%를 차지하게 될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자 하시고 앞으로 하실 그런 그 직업훈련이라든가 평생 그 교육은 앞으로는 교육의 메인이 될 거라는 전망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뭐 초중고 과정에서는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것들하고 인성이라든가 뭐 사람에 대한 공감 능력, 소통 능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기본적인 그 물밑에 그 핵심 역량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키워나가는 것들을 한다면
지금의 이제 교육 과정에서 이제 대학 교육은 어떻게 보면은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서 전문 지식을 가리키는 그런 교육들이 진행됐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앞으로는 조금 더 이제 리버럴 아트 스쿨에서 하는 것처럼 이제 뭐 철학이라든가 인문학이라든가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고민하고 자기가 이제 그 깊이 사고할 수 있는 그런 과목들을 많이 대학 교육이 바뀌고 대학 교육도 이제 이분화해서 분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직업훈련 교육에 있어서 혹은 뭐 평생 교육에 있어서 이제 그 직업을 갖기 위해서 교육해야 되는 내용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인 그런 뭐 사람의 호기심이라든가 철학이라든가 가치에 대한 이런 인문학적이라는 부분들을 이제 배우게 되는 두 가지로 양분하는 이제 대학 교육이 발생될 거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학이라는 거는 조금 더 덩치가 되게 크잖아요. 그래서 대학이 커리큘럼을 바뀌는 거는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흔히 말해서 직업훈련이라든가 평생교육 분야가 앞으로 되게 중요하게 된다는 게 이런 큰 덩치의 공룡이 어떠한 커리큘럼이나 그런 모양이라든가 그런 교육 방식으로 바뀌는 건 오래 걸리지만 직업훈련이라든가 평생교육은 조금 더 작은 규모로 빠르게 변화를 추구해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직업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 2030년도에 이 아이들이 자기의 직업을 결정하게 될 때 전혀 존재하지 않는 그 직업을 65%가 그걸 갖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직업이 한 번 정해져서 65%가 유지된 게 아니고요. 그 과정 중에서도 계속 바뀐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때 빠르게 바뀌어서 아까 말한 것처럼 물 위에 지식이나 지식 파트에 대한 것들을 계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그들이 그 해당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을 이제 직업훈련이라든가 평생교육들이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아까 말한 물 위의 부분과 물 아래 부분 역량에 있어서의 그 기술과 지식 파트에 대한 그 역량주신 교육과 함께 물 밑에 있는 역량주신 교육이 같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직업훈련과 그런 그 평생교육에 있어서도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한 것들을 계속 깊이 있게 고민하시면서 내가 직업훈련과 평생교육을 진행하지만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한 것들을 그 기술과 지식에 있어서는 마스터리를 그러니까 숙련도를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고 그다음에 이걸 진행하면서 어떻게 그 수업의 속성 그다음에 수업 방식의 변화 그다음에 수업 그 목표의 변화 이 세 가지를 끌어내서 매핑이라는 것 작업을 통해서 그 실제로는 직업훈련 그 평생교육을 진행하지만 이 물밑에 것들도 같이 얻게끔 그래서 발달시킬 수 있을까 하는 논의들을 많이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그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